자, 이제 우리 그 큰 2단원의 중간에 있는 작은 3단원 경제 위기의 극복과 성장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좀 목이 살살 목이 좀 목소리가 쉬어가고 있는데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우리 이 3단원의 경제 위기의 극복과 성장에서는 어떤 내용에 대한 공부를 하냐면 먼저 그 경제 위기로 우리나라가 이제 항상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또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또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극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듯해 보이지만 또 경제 성장에 따른 또 새로운 사회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 새로운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 국민들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세계가 놀랄 만큼의 경제 발전을 이뤘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경제 성장이 결코 이렇게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어떤 여러 차례의 경제 위기가 닥쳤었고 그 위기를 우리 국민이나 기업, 정부가 모두가 슬기롭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갔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세계인들이 놀라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제 위기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이런 IMF라는 건데, 이건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시기에 있었던 그런 어떤 사회적인 현상,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제 이걸 극복하고 나서의 어떤 경제적인 성장하고 또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 문제, 그걸 노력하는 우리 어떤 국민들이나 기업이나 정부의 모습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는 한 번만 온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가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맞닥뜨렸습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위기가 있었을 건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950년에 있었던 6.25 전쟁이 되겠죠. 6.25 전쟁 하면 그 6.25 전쟁이 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일제 강점기 하에서 약간의 이런 산업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발전할 기미가 보였던 이런 것들이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들이 다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줄게 되고, 그 다음에 도로, 다리, 그 다음에 이런 공장, 이런 기초시설 자체가 모두 파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자연스럽게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위기는 1970년대에 원유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유가 생산이 안 되니까 어떤 그런 원유를 수입해 오죠. 근데 너무 비싸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1950년대가 전쟁이라는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의 문제였다면 이렇게 1970년대 원유 가격 상승은 우리나라만의 문제, 우리나라 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외부의 어떤 다른 나라에 의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원유가 뭔지 압니까? 원유는 석유하고는 좀 다른데, 원유는 그런 석유라든가 아스팔트 이런 기름과 관련되는 그런 어떤 물질들의 가장 기본적인 상태가 원유입니다. 그 원유에서 석유를 뽑아내고 가솔린을 뽑아내고 아스팔트를 뽑아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석유화학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유가 필요했고, 또 우리나라에 이제 석유화학 공업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 원료인 원유를 수입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원유를 수입하는 비용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제품의 생산하는 비용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잘 팔리지 않아서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새로운 위기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시절에 이제 우리 사진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6.25 전쟁으로 파괴되어 있고 피난민 행렬이 보이죠. 여기 보면 드럼통을 하나씩 들고 있는데 아래에는 이 사람들이 다
석유를 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자, 그만큼 기름이 부족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석유가 비싼 값이 되니까 자동차들도 잘 팔리지 않아서 아주 이렇게 자동차들이 가만히 이렇게 어떤 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또 어떤 위기가 있었을까요? 자, 또 다른 위기는 또 이제 1997년도에 한번 또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IMF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앞 시간에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도 IMF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사한 아이들이 있던데, 이 IMF는 가장 최근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아마 이 IMF 시절을 다 추억이라 좀 회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IMF 시절에 어떤 생활 모습이 어땠는지, 어땠는지, 그때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 아마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많을 겁니다. 꼭 그거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 다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IMF가 뭐냐? 모든 국가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원화입니다. 우리 1,000원, 2,000원 원화라고 이야기하죠. 일본은 엔화. 그리고 미국은 이제 달러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나라 안에서는 우리 돈을 사용하지만 다른 나라와의 거래를 할 때는, 다른 나라 거래할 때는 외화, 즉 어떤 외국의 화폐, 가장 외화로서 통용되고 있는 화폐가 예를 들면 달러가 되든가 아니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유로화, 이런 것들이 외화가 되겠죠. 이 외화를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가 이 외화를 항상 일정 정도 보관하고 있으면서 그 외국에 투자를 한다든가 또 어떤 거래를 하는 경우에 이 외화를 주고받고 외국과의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997년 당시에 정부가 어떤 좀 많은 이 외화를 잘 관리를 못하는 큰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도 이 외화, 달러를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한 돈도 다 돈을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외화 보유액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거래할 수 있는 돈이 없게 되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화 보유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IMF라는 것은 바로 국제통화기금이라는 요 단체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 IMF라는 국제통화기구에서 돈을 빌리게 되는 거죠. 근데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국제통화기금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돈을 빌린 거에 대해서 그 돈을 빨리 갚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국제통화기금에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이렇게 간섭을 막 하게 됩니다. 간섭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이 그 간섭에 따라서 어떤 기업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다 보니까 또 외환위기를 돈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문을 닫는 기업도 많았고, 그 다음에 또 직장을 이제 문을 닫았으니까 자연히 직장을 잃게 되겠죠. 그리고 월급도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등장하게 되고, 또 이제 이렇게 직장을 잃는 경우도 이 통화기금에서 이런 식 규제가 들어옵니다. 너그 직장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일하는 사람을 조금 잘라내면 너희 회사가 잘 돌아갈 거야 라고 이런 압력이 들어옵니다. 압력이 들어오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 이제 돈을 빌렸기 때문에 그 이제 압력에 따라서 그 일하는 사람들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직장을 잃고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이 생겨났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꼭 부모님하고 그 IMF 당시에 어땠는지 한번 많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부모님들이 그때 너무너무 그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 아주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기억하시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꼭 물어보세요. 숙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최근에 이렇게 경제를 보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한 나라에서 경제 위기가 닥치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다른 나라의 위기가 우리나라에도 경제적 위기로
오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관계가 아니라 세계 속에서 우리 이런 경제가 좌지우지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IMF 당시의 모습에 관한 사진이죠. 구하는 사람들 문을 닫는 모습. 자, 밑에 요 표를 잘 보세요. 선생님 항상 표를 볼 때는 그 표의 제목이 뭔지를 봐야겠고, 그 다음에 가로축과 세로축의 모습이지요. 자, 보니까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언제 급속히 늘어났습니까? 1998년, 1999년에 실업률이 급격히 늘어났죠. 이제 1997년에 IMF가 터지니까 그 이후에 막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그 다음에 뭐 실직을 하는 이 비율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실업이 높다는 말은 그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이 그만큼 안 좋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기가 닥쳤을 때 아마 국민, 기업, 정부는 모두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자, 당시에 외환위기 때 노력을 보면 정부의 노력은 실직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또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직한 사람들에게 다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소규모 직장 장사를 할 수 있는 미천을 준다든가 그런 제도를 많이 강화했어요. 또 기업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보다 경쟁력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경영하게 되었고, 그리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 개발이라든가 기술 연구 이런 것들에 적극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도 가만히 안 있었겠죠. 국민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하고 또 국산품 애용하고 그리고 뭐 금모으기 운동 등 같은 거로 그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기업과 정부의 외환 보유액을 늘리는 도움을 줬습니다. 우리가 IMF가 터진 이유가 외환 보유액이 작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외환 보유액을 늘리기 위해서 국민, 기업, 정부가 모두 노력을 했었습니다. 또 이 사진들은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과 정부가 그 IMF 당시에 노력하던 모습입니다. 그렇죠. 대중 합리적인 소비, 지나친 낭비를 하지 않는 거죠. 기업, 노사협력, 일자리 제공, 기업지요. 자,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 오늘 사회 할 거 뭐 했어요? 부모님에게 꼭 물어보면 IMF 당시에 그 당시에 우리 생활 주변에 어떤 경제 위기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었고 어떤 국민들과 기업, 정부들이 실제로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부모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꼭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우리 경제 위기와 관련되는 아마 그런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으면은 꼭 학교 홈페이지 혹은 여러분의 클래스팅에 꼭 한번 공유를 해서 다른 친구들이 다 같이 볼 수 있게끔 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